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독자 수가 좀 10만이라는 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상 일요 시사진단에서요, 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뭐 대담을 했는데, 경제가 나아진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거 좀 해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5월 달에도 21억 불인데, 6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6월 10일까지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뭐 반등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거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아파트는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매물이 쉽게 지금 벌써 서울 같은 거 6개월, 5개월째 한 3천 건대라고 쳐도 한 10,000개 정도 소화가 됐는데 그러면 한 6만 5천 개에서 5만 개였으니까 1월 달에 5만 개에서 그러면 한 3만 5천 개 남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6만 5천 개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고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09년 데자뷰 9월부터 재하락 예측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고 이거 구독자분들 위해서 따로 영상을 좀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 6월 경제 말씀드렸던 대로 6월 경제 신호 청신호의 물가 안정 이런 기사가 떴는데 보시면 이런 기사가 오늘 좀 떴습니다.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긍정적인 기사 같아요. 왜냐면 한번 볼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또 라면 값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가게 업체들이 좀 울상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면 값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뭐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이 10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5.8, 뭐 14%, 마이너스 16, 무역 이제 수출이에요. 수출 증감률. 수출인데 수출이 좀 늘었어요. 이렇게 6월 달에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6월 경제 반전 청신호의 물가 안녕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진짜 맞는 것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면은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기사 통계청 그 빌어가지고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재고율이 130% 역대 최고. 이 기사 좀 보셨을 거예요. 생산 소비도 일제히 감소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반도체 재고가 전월 비해서 31.5% 급증, 생산도 1.4%뚝, 14개월 만에 최저. 그래서 하반기의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추경호 총리가 일요 무슨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저도 혼돈스러운데 그 산업통상자원부 기사를 보시면 5월 31일 날 기사예요. 얼마 안 됐죠? 열흘 20일 됐으니까 그때 이제 5월달 21억 불 적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 원유가 좀 많이 줄었어요. 가스도 20% 줄고 수입이요. 석탄도 줄고 에너지 등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4% 감소. 그러니까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철강도 원부자재 수입도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그 히토리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좀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도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팔리는 게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얘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얘기인데요. 무역수지 추이가 무역수지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를 했지만 실제 상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는 보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입 실적. 여기 보시면 수입이 20% 감소했어요. 수입이 감소해서 이게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데 수출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흑자가 되더라도 불황형 흑자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동향이 이 기간 동안 이 우리 수입이 적어진 거예요. 수출 증감률은 따로 보는 거고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뭐예요? 펀더멘탈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 산업동향이 이제 5월 3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과 소매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0.9고요. 그러면 이거의 추세가 이어지면 사실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을 보여드리면
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4월에. 근데 5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6월 말 정도에 이제 5월 달 재고에 대해서 또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좀 줄었다라면 조금 이제 나아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유지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국내 소비가. 워낙 대출 이자가 많으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재고율 130% 역대 최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예요. 이게 5월 31일 날 생산 소비도 일제히 감소. 이렇게 떴습니다. 제조업 역대 최고, 4월 생산 지수 최대 감소 14개월 만에, 외환위기 이후에 최장 무역 적자 15개월째, 경제 성장률 줄줄이 하향 평가. 최근에 그 C라고 캐피탈 무슨 펀딩 그 회사 오너가 대한민국 성장률을 0.5로 잡았습니다. 뭐 그분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저성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성장 국면 이슈 2003년 6월 1일 한국 경제는 전시 상황 1분기 물가가 4.7%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영업자 소득이 6.8%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9월 달에 유예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물론 잘 넘기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영향은 좀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자꾸 세수는 또 펑크가 나고, 자, 저도 본의 아니게 좀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을 빚을 내서 많이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자하고 원리금 갚으려면 당연히 소비하는 돈이 줄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에도 과다한 부채는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가계비 사상 최대 감소, 카드 사용도 줄여. 가계빚이 14조가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 왜 줄였을까요? 금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줄인다는 얘기는 빚을 갚고 쓸 수 있는 여력은 준다는 얘기죠. 빚을 갚았으니까. 또 만들어도 안 팔린다.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 이거 2주 전 기사입니다. 이게 뭐 2주 만에 갑자기 나아지겠어요? 물론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 껴있으니까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 뭐 원유 이런 것들 감소하는 걸 보면 수입이 그만큼 쓰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가을 하반기에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전부터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이게 작년이죠. 2022년 6월부터 이렇게 6만 5천까지 갔다가 안 팔리니까 전세로 돌렸다가 1.3 대책 이후에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데 지금 6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매매 매물만이요. 총량은 줄었습니다. 전세가 많이 소진됐어요. 전세가 많이 낮아진 데다가 또 이제 전세 대출금도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보다는 좀 덜 줄고 있고요. 근데 총량은 좀 줄었습니다. 13만 2천에서 서울입니다. 이거 12만 1천, 한 9천 개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물량에서 전세 월세 합쳐서 매매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매매 물건이 많이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는 바같이 3천대니까 6개월이면 15,000개인데 368, 15,000개 정도 16,000, 18,000 됐죠. 근데도 이제 물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1년이면 2, 3만 개라고 치면 이 추세로 가면 이게 앞으로 2년 정도까지 또 물건이잖아요. 매물이. 시장 매물이 좀 많습니다. 입주 물량까지 겹치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등기 실거래가 정보에 대해서 그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했죠. 원희룡 장관도 뭐 등기에서 허위 신고 좀 체크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 MBC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가격 동향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관계자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작년 8월 18일이에요. 8월 18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 쳐 있잖아요. 등기 정보 제공. 여기 들어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좋고, 지금 이제 뭐 허위 거래냐, 신고하고 등기 안 하냐, 뭐 신고하고서 1년 동안 등기를 안 한다. 이거 가짜 거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 등기 정보 제공이라는 걸 들어가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등기 정보 광장 이렇게 돼서 지역마다 클릭을 하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이렇게 쭉 뜹니다.
여기 요 내용을 이제 뉴스완의 최소훈 기자님이 이제 이 내용이 아니라 청담동에 최근에 신고가 나왔잖아요. 뭐 60억인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4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다. 뭐 어디도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4월 달에 한 것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금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길 때는 뭐 3.5개월, 4개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 거는 한 7월 달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이게 가끔 보는데 여기 조사를 좀 같이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 유튜브 중에 유 무슨 성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걸 자주 이제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같이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실일수 119형 34억인데 4월 거래는 미등기상. 이건 뭐 뉴스에 나온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잠실 중은 34평이 6건이 미등기, 35평 3건 중 1건 등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1월부터 쭉 따져보니까 31건 중에 2건만 등기, 28억 신고 미등기. 최고가는 등기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날짜 개념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등기가 좀 많이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냥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원이죠. 부동산원에 이게 신고 거래 갖고 데이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또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다 높은 가격이거든요. 잠실 렐스가 지금 22억대로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2월 달에만 해도 1개월만 해도 18억 19억이었는데 20억 이상이 막 가서 4, 5월 되면서 21억 22억까지 가고 요즘도 22억으로 거래 신고가가 떠요. 뜨는데 그러면 1, 2, 3, 4월에 했던 거래들은 등기가 돼야지 정상이죠. 3월까지 최소한. 지금 벌써 6월 넘어가니까 3개월, 4개월째 가니까요. 근데 19건 중에 1, 2, 3, 4월에 19건 중에 3건만 등기가 됐어요. 좀 심각하죠. 물론 그 뒤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리센치도 보시면 42건 중에 9건 등기예요. 3월에 14건 중에 4건, 2월 8건 중에 2건. 물론 2월이면 지금 등기하고도 남았어야죠.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비싼 집을. 헬리오시티도 19억이 넘어갔잖아요. 16억까지 빠졌다가 10건 중에 한 건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10억 이상 거래된 게 대법원 등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짜 신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올릴 때 분명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8월 18일이에요. 그런데 6월 달 거부터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시행은 8월 18일 날 시행을 한데 그러면 이제 3개월 반복 매매 무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부동산원이 받아들여서 이제 새롭게 주간 동향 쓸데없으니까 폐지하고 월말 동향으로 누적해가지고 3개월 해외처럼 반복 매매 모형 써서 하면 여기 말 쓴 것처럼 국민들이 가격 동향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실거래가 정보 어떻게 등기가 된 정보를 바탕 전 세계가 이게 기본이에요. 대한민국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법이나 이런 뭐 감사원법 체크해가지고 제가 부동산원 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명을 안 하면은 뭐 제 입장에서 또 어떻게 좀 통계가 좀 신뢰도가 갖출 수 있도록 좀 움직여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보시면 2006년부터 이제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보시면 이거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그죠, 여러분? 올라왔다가 잠시 멈춥니다. 멈췄다가 지금 살짝 또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이 평균 거래량이 우리가 이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찍은 건데 이제 길게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2006년부터 뽑은 겁니다. 보시면 이 2006년부터 2009년 1월에 여기 요 점이요.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요 점이 지금 13 대책하고 비슷한 대책들이 다 나왔을 때 그럼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갔다가 잠시 내립니다. 잠시 내렸다 다시 치고 왔다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09년 말, 그러니까 이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9개월 정도 나와요. 그 뒤로부터 한 4, 5년 하락기였죠. 여기서 보시면 이 고점 대비 이게 낮잖아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 점을 연결해 봐도 그럼 올 수 있는 건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아마 4만 이 평균선 근접까지 갈 수도 있어요. 6월 달에. 그러나 그 힘이 예전에 비하면은 이때 뭐 넘었잖아요. 6만 건 평균 훨씬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예전의 힘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이 하반기에 약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고 이때부터 이렇게 2010년 1월 그러니까 2009년 가을경부터 계속 이때 하락합니다. 거래량이 받쳐줘도 하락기입니다. 이때가 횡보 하락기인데 이때 고생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경기도도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서울보다 이 평균선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와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어요. 서울, 경기도는 조금 더 이제 한 1, 2개월 지나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매물이 경기도, 서울, 뭐 대전, 부산 할 것 없이 다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매물이. 그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서울 아파트는 눈이 보셨고 이번 달에는 잘하면 한 3천, 3, 400개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가 어때요, 여러분?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죠. 이게 이제 현재인데 예상치로 제가 좀 높게 잡아봤어요. 3,400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이 선에서 머무르고 이 하얀 선에서 머물고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힘이 약해요. 서울은 조정이 확실히 안 됐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이때가 이제 2009년 1월 그때예요. 여기서 쭉 올라갔잖아요. 잠시 내렸다 올라갔다 힘을 받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 거래의 힘이 약해지는 때 꺾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금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금리 인하하면 뭐 주택가격이 오른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울기가 서울은 더 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든 반등기 갭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저는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 이때보다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요. 기준으로 볼 때. 그때 대비해서 그 시절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하시고 자산 관리하셔야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랑 제가 한번 겹쳐봤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만 볼 수 있게 따로 제가 심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06년이잖아요. 그 2009년 1월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2009년 1월에 대책을 던져가지고 쭉 올라간 이때예요. 2009년도.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1월에 시작했잖아요. 그걸 근데 여기다 대입해 본 거예요. 2023년도를 여기다 넣어 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때 그 전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영끌 시절. 노무현 정부 때도 미친 집값일 때. 이렇게 그때보다는 거래량이 작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거래량이 작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서울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수가 135만 채가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제 170만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총량 대비해서 30% 올라간다 그러면 예전에 19,000까지 찍었으니까 30%면 23,000 찍어야 돼요. 23,000 이 정도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힘을 못 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3,000대잖아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락기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하락기예요. 2009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 14년 1월 이때까지 살짝 요 수준인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 앞으로 4년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의 주택가격이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과 여러 가지 겹쳐서 볼 때 이 구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상세하게 좀 분석, 그때 대책과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정밀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제가 처음에 5월 정도 조금 꺾일 거라고 봤는데 워낙 뭐 언론이 좀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써주고 또 가짜 거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등기상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제2 영쿨2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작지만.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겨울까지 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은데 워낙
뭐 주택 가격이 좀 내려온 것도 있죠. 내려와서 좀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파도 치는 시장이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시면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으니까 사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번 주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요번 주 시장 상황 말씀드렸는데요. 사과 하나 또 드릴게. 이제 국채에 대해서 제가 반만 찍어놓고 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아까 2009년도 데자뷰 재하락이 들어올 것 같다. 요거 영상 따로 하나 만들어서 국채하고 요번은 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10만 구독자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그에 맞춰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팩트 정리해 가지고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좀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요번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